아이고, 영애 씨. 요즘 세상에 무슨 뻥튀기야. 그걸 베트남까지 가져가라고 주는 거요? 마을 이장 부인의 비웃음이 새벽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코웃음을 치며 노란 테이프로 칭칭 감긴 박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20년 만에 친정 가는 며느리 김미나는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품 가방과 고급 선물을 들고 비행기에 오르는데 자신은 이 커다란 뻥튀기 박스 하나를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 수치심을 시어머니의 얄팍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뻥튀기 박스를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미나는 몰랐습니다. 그 뻥튀기들이 단순한 곡식이 아닌 이 박스 안에 베트남의 명예와 한국 시어머니의 목숨을 건 희생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볼품없는 박스 하나가 베트남 전역을 뒤흔들 반란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충청도 시골 마을 회관 앞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친정에 가는 김미나를 배웅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죠. 김미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는 바람에 일거리를 놓칠 판이야. 공항까지 못 데려다줘서 정말 미안해. 김미나가 힘없이 남편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괜찮아. 김미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잘 봐요. 내가 가서 아버지랑 동생 잘 보고 올게. 그래도 네가 20년 만에 처음 가는 친정인데. 남편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뭉쳐서 김미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쓸 때 보태. 김미나는 손에 쥐어진 돈뭉치 대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여행 가방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다른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은 새로 산 듯한 고급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그들의 옷차림은 산뜻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도 처가에 보낼 선물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남편이 김미나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없어서. 김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우리 식구들한테는 내 얼굴이 제일 큰 선물이야. 김미나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영애가 집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숨을 헐떡이며 김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애의 두 손에는 노란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커다란 종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야. 박영애가 김미나에게 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꼭 가져가야 한다. 김미나가 묵직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매직으로 삐뚤삐뚤하게 뻥튀기라고 적혀 있었죠. 박스는 너무 커서 김미나의 낡은 여행 가방보다 훨씬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옆에서 고개를 쭉 빼고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고, 영애 씨. 이장 부인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뻥튀기요. 그걸 베트남까지 가져가라고 주셨소. 주변에 있던 노인들도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김미나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박영애에게 속삭였습니다.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박영애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미나의 손에 들린 박스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가서 내 친정 식구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어라. 박영애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네가 지켜야 할 제일 귀한 짐이다. 박영애는 말을 마치자마자 김미나의 옷매무새를 한번 고쳐주고는 서둘러 마을 회관 쪽으로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미나는 남편과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뻥튀기 박스를 안은 채 배웅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뻥튀기 박스 때문에 좁게 느껴졌습니다. 김미나는 박스가 너무 부끄러워 옆 좌석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최대한 몸을 웅크렸죠. 왜 하필 뻥튀기 박스람? 김미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건 못 사도 과일이라도 좀 사주시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할 때도 김미나는 뻥튀기 박스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죠. 수화물 카운터 직원이 박스의 무게를 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님, 이 박스 안에 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직원이 김미나에게 물었습니다. 겉에는 뻥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미나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네. 그게 말린 곡식이라 좀 무겁습니다. 김미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조식품입니다. 직원은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박스에 태그를 붙여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보냈습니다. 김미나는 박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앉은 김미나는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며 지난 20년간 식당 설거지와 가칠로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국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김미나는 덥고 습한 공기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변한 공항의 모습에 위축감을 느끼며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향했습니다. 벨트 위로 나온 뻥튀기 박스는 구석이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노란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김미나는 황급히 박스를 카트에 싣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고향 마을로 가는 택시 안 차창 밖 풍경은 낯선 고층 건물과 번잡한 오토바이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김미나는 고향에 돌아왔다는 설렘보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습니다. 택시가 마을로 접어들자 새로 깔린 포장도로와 대비되는 낡고 허름한 김미나의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주변에는 폐기물과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이웃들의 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김미나는 택시에서 내려 뻥튀기 박스를 안아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문 앞에서 김미나는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낯선 웅성거림과 함께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미나는 뻥튀기 박스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김미나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억 속에 푸르렀던 약재 농장 대신 마당은 말라 비틀어진 약초들과 반쯤 허물어진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김미나가 외쳤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미나가 급히 방으로 들어서니 늙고 병든 친정아버지가 얇은 이불을 덮고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나를 보자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미나예요. 김미나가 황급히 뻥튀기 박스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왔어요. 미나야.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김미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이 꼴을 보게 하다니. 면목이 없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나가 돌아보니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남동생이 술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남동생이 김미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김미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지. 돈은 좀 가져왔어? 동생아, 지금 그게 중요해? 김미나가 눈살을 찌푸리며 남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남동생은 김미나의 표정을 살피더니 김미나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는 남동생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김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내 가방에 왜 손대? 누나가 한국에서 돈 좀 가져왔을 거 아니야. 남동생이 가방에서 옷가지와 화장품만 나오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 독촉 때문에 곧 죽을 지경이야. 김미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남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아, 무슨 빚이야? 김미나가 물었습니다. 우리 농사 잘 지었잖아. 도박 빚이야. 남동생이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박 회장한테 땅 문서 사본을 넘겼어. 박 회장이 리조트 짓겠다고 오늘까지 이 집을 비우라고 했어. 김미나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검은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회장 측 용역들이었죠. 용역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팔짱을 끼고 남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 알지? 우두머리가 남동생에게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싹 다 치워. 아니면 우리 손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 김미나가 황급히 용역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김미나가 용역들에게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용역 우두머리가 김미나를 깔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상관이야? 우두머리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 집 사람 아니지 않아. 용역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마당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농장 한쪽에 비치된 수확 직전의 약초 건조대 위에 정체불명의 붉은 페인트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김미나가 용역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우두머리가 김미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약초는 이미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우두머리가 김미나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커져. 김미나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약초들을 덮치는 광경은 가족의 희망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용역들의 살벌한 눈빛에 겁을 먹고 황급히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박 회장의 힘 앞에 침묵하고 있었죠. 용역들이 돌아간 뒤 김미나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뻥튀기 박스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뭐가 제일 귀한 짐이야? 김미나가 울분을 토하며 뻥튀기 박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박스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를 미끄러졌지만 워낙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어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김미나는 그 단단함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가족들은 묽은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시집갈 때도 가진 것 없어서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김미나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라곤
고작 뻥튀기 한 박스뿐이라는 사실과 무능력한 친정의 현실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뻥튀기 박스를 방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안에 혹시라도 뭔가 귀한 게 있을지 몰라. 김미나는 남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 제일 귀한 짐이라고. 남동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설마 이 뻥튀기 속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동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끝이야. 밤이 깊어지자 마을 인근 산등성이에서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소음이 들려오고 집안의 전등이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이미 주변 땅을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미나는 잠이 오지 않아 뻥튀기 박스의 겉면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는 안쪽에 얇고 정교하게 덧대어진 나무판이 있어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새벽녘 남동생이 몸을 일으키더니 박 회장 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와 도장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더는 못 버티겠어요. 남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김미나는 남동생의 행동을 막기 위해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뻥튀기 박스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동이 막 터오는 시각, 남동생은 계약서와 도장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미나는 온몸을 던져 남동생을 막으려 했습니다. 동생아, 안 돼. 김미나가 남동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찍으면 우리 집안 끝이야. 누나, 이미 끝났어. 남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더는 버틸 힘도 돈도 없어. 남동생이 김미나를 뿌리치고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마당 쪽에서 굴착기의 굉음이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용역들이 철거를 시작하려 진입하는 소리였습니다. 시간 없다. 용역 우두머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험악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나와. 김미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안고 있던 뻥튀기 박스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리 와. 김미나가 용역들을 향해 소리치며 박스를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묵직한 박스는 용역들의 발치에 떨어지며 단단했던 포장이 터져나갔습니다. 테이프가 벗겨지고 뻥튀기들이 마치 눈보라처럼 마당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뭐야? 용역들이 갑작스러운 뻥튀기 세례에 시야를 가렸고 발밑에 뻥튀기를 밟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쏟아져 나온 뻥튀기 사이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검은색 칠기함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칠기함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죠. 김미나는 본능적으로 그 이질적인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기름종이를 뜯어냈습니다. 저거다. 용역 우두머리가 뻥튀기를 밟고 미끄러지면서도 칠기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빼서. 김미나는 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는 꼬깃꼬깃 접힌 시어머니 박영애의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김미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네가 시집 올 때 아버지가 팔았던 선조 약재 문서를 내가 찾았다. 이 문서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전후 한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알고 너의 아버지가 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까봐 내가 수년간 돈을 모아 국제 경매를 통해 어렵게 되찾아왔다. 이 문서 찾느라 소판 돈 다 쓰고 빚까지 졌다. 이건 네가 지켜야 할 너희 집안의 명예와 역사다. 편지 속 시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한 김미나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소란의 밖으로 나온 친정아버지가 칠기함 속의 두루마리를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재 지침서가 아니다.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문서이자 황제께서 하사하신 황실 약재 보존 구역 지정령 문서다. 그 말은 용역 우두머리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우두머리는 눈을 번뜩이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거 빼서, 당장 빼서. 용역들이 김미나에게 달려들자 김미나는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남동생을 잡아 끌었습니다. 튀어. 김미나가 외쳤습니다. 남동생은 뻥튀기를 밟고 미끄러지는 용역들을 보며 허둥지둥 누나를 따랐습니다. 김미나는 마당에 쏟아진 뻥튀기 자루를 발로 차서 용역들의 추격을 잠시 더 지연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들은 뻥튀기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으며 뒤쫓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김미나는 품속의 두루마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자신들의 무너진 삶과 명예를 되찾아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김미나는 남동생에게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동생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김미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넘어 하노이 구도심으로 향하는 샛길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황실 문헌의 정통한 르반 교수였습니다. 김미나와 남동생은 산길을 헤쳐나와 지친 몸을 이끌고 하노이 구도심의 좁고 복잡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낡은 상점들이 밀집된 골목 끝에 자리한 간판도 없는 작은 골동품 가게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르반 교수의 은신처였습니다. 김미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키가 작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르반 교수가 안경 너머로 그들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르반 교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김미나가 품에 안은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르반 교수는 처음에는 미나를 잡상인 취급하려 했지만 두루마리에 오칠이 된 칠기함을 보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미나를 안으로 안내하고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교수는 돋보기와 확대경을 꺼내 두루마리의 인장과 고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르반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랍습니다. 르반 교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문의 약재 지침서가 아닙니다. 베트남 황실에서 토지 보존 및 독점 생산권을 영구히 하사한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문화유산 보존령입니다. 김미나는 그 말에 감격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르반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 땅을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지정한 법적 근거입니다. 박 회장의 계약은 설령 동생이 사본을 넘겼다 해도 이 보존령 앞에선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르반 교수는 즉시 문화재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골동품점 앞을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르반 교수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문서를 빼앗길 것입니다.
교수는 미나에게 여론전과 법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회장 측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방송국으로 가야 합니다. 르 반 교수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공권력이 움직일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교수는 자신의 제자가 운행하는 냉동 트럭을 불러 미나 일행을 외곽으로 탈출시키려 했습니다. 김미나는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비린내가 나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 라디오에서는 박 회장의 리조트 기공식이 다음 날 오전에 대규모로 열린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미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초조해했습니다. 트럭이 도심 외곽으로 향할 때 미나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내려 했으나 박영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나는 뚜안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뚜안 기자는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방송국 입구는 박 회장 측 변호인단과 경비팀이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르 반 교수의 도움을 받아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하고 몰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편집실에서 뚜안 기자는 미나의 사연을 듣고 두루마리를 확인한 뒤 충격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뚜안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짓밟고 리조트를 지으려는 반역 행위입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뚜안 기자는 팀원들을 소집하여 밤새도록 문서를 분석하고 박 회장의 불법 토지 매입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생방송 뉴스 오프닝을 이 사건으로 대체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새벽 4시 박 회장 측에서 방송국에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 들이닥쳤지만 뚜안 기자는 이미 모든 자료를 송출 시스템에 올린 뒤였습니다. 미나는 낡은 대기실 한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기함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을 지켜준 시어머니 박영애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김미나와 르 반 교수 그리고 뚜안 기자는 황실 문서를 들고 박 회장의 리조트 기공식 현장으로 향하는 낡은 밴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리조트 기공식 현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붉은 카펫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귀빈들과 정부 인사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성공적인 개발을 축하하고 있었죠. 현장에는 박 회장의 위세를 보여주려는 듯 수많은 언론 매체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생방송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앵커는 리조트 현장의 모습 대신 미나가 가져온 두루마리의 고해상도 스캔본과 파괴된 약재 농장에 들어온 영상을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그 시각 리조트 현장 입구에서는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섰습니다. 그때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김미나와 르 반 교수, 뚜안 기자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단상 쪽으로 난입했습니다. 멈춰요. 이 행사를 멈춰야 합니다. 뚜안 기자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박 회장은 연단 위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려던 가위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일제히 난입한 미나 일행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뚜안 기자가 손에 든 마이크를 김미나에게 넘겼습니다. 이 땅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황실 약재 보존 구역입니다. 김미나는 두루마리를 펼쳐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뒤따라온 르 반 교수가 미나의 옆에 서서 문서의 역사적, 법적 가치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문화재청 긴급조사관이 두루마리의 진본 여부를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공사 중지 명령서를 박 회장에게 발부했습니다. 모든 공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조사관이 박 회장에게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이 땅은 문화유산 보호법에 따라 개발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미나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치워. 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계획을 방해하지 마. 박 회장이 꽃병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만행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곧바로 우리 문화유산 지키기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간띠를 만들며 미나를 응원했습니다. 김미나는 카메라 앞에서 뻥튀기 박스에 담겨있던 시어머니 박영애의 편지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켜낼 수 있었던 고향의 유산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법원에서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방송 내용과 르 반 교수의 법적 해석을 증거로 채택하여 개발 허가 취소 및 토지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뚜안 기자가 미나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미나 씨가 이겼어요. 김미나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남동생은 누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의 시민들과 취재진은 김미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미나는 비로소 자신이 이룬 가장 값진 승리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미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문자에는 어머니가 며칠 전 무리하다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너한테 말 못했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애가 뻥튀기 박스 구매 비용을 마련하느라 무리했다는 사실이 김미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미나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뻥튀기 박스에 담긴 시어머니의 침묵과 희생의 무게를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에 홀로 멍하니 서 있는 김미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사건 종결 6개월 후 미나의 친정집은 정부 지원을 받아 황실 약재 체험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김미나는 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베트남과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의 시어머니 박영애를 걱정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박영애는 뇌졸중 증세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영상 통화 속 그녀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김미나는 시어머니에게 베트남으로 와서 함께 지내자고 권유했지만 박영애는 한사코 거절했죠. 어느 날 체험관 창고에서 오래된 약초의 먼지를 털어내던 김미나가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기침을 동반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미나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녀는 폐에 희귀 곰팡이 포자가 침투했으며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병했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저희가 가진 항생제가 듣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체력과 면역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나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체험관 투자자들은 동요했습니다. 사업의 핵심 인물이 쓰러지자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김미나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남편은 아내의 위급 소식에
즉시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력한 태풍이 베트남 전역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하노이 공항을 오가는 모든 상업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미나야, 나 지금 갈 수가 없어. 남편은 좌절하며 김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미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유일한 희망으로 어머니 박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애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칠기함을 챙겼습니다. 미나가 쓰러졌다고. 내가 가야 한다. 박영애가 결심한 듯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약재를 먹여야 해. 박영애는 과거 황실 문서를 되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제 골동품 수집상의 인맥을 동원하여 화물 수송기의 빈 공간에 탑승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태풍 속에서도 어머니를 가까스로 화물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영애는 무거운 칠기함을 품에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지연된 상업 항공편의 취소표를 간신히 구해 어머니보다 몇 시간 뒤에 베트남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박영애는 태풍의 영향으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그녀는 비상수송기의 짐칸에서 내리자마자 칠기함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박영애는 빗물에 젖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단 한 번도 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에는 칠기함의 검은 오칠이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미나가 입원한 병실은 이미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박영애를 막아섰습니다. 환자분은 위급 상태입니다. 보호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박영애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이해의 어미다. 박영애는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품에 안은 칠기함을 들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가 살릴 약을 가져왔다. 르 반 교수가 박영애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박영애의 진입을 도왔습니다. 박영애가 미나의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가야. 박영애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나를 불렀습니다. 박영애는 침대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빗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칠기함을 열고 한국에서 가져온 말린 약재들과 발효액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며느리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는 의료진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꺼내 들고 칠기함에서 꺼낸 한국 전통 약재와 발효액, 그리고 미나 농장의 약초를 섞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재 냄새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당직 의사들이 달려와 박영애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곳은 무균실입니다.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박영애가 냄비를 꽉 잡으며 의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황실 문서에 기록된 해독 및 면역 처방전을 따른 약입니다. 미나의 병은 독소 축적 때문입니다. 그때 르 반 교수가 급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르 반 교수가 의료진에게 말했다. 이분이 가져온 발효액은 제가 분석한 결과 고문원에 기록된 약재 성분과 일치합니다. 환자의 떨어진 면역력을 급격히 끌어올려 항생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르 반 교수의 개입과 그의 권위에 의료진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영애는 끓인 약을 식힌 뒤 숟가락으로 떠서 의식이 없는 미나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괜찮다. 박영애가 미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약을 가져왔다.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빗물에 젖은 채 며느리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미나의 손을 주무르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새벽 3시경 박영애가 다려준 약물을 투여받은 미나의 몸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 그래프가 요동쳤고 의료진이 긴급 투입되려 했습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박영애가 침대 곁을 지키며 의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쁜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박영애의 주장대로 격렬한 반응 후 미나의 몸은 거짓말처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내려가고 호흡 보조장치 없이도 스스로 안정된 호흡이 가능해지자 의료진은 기적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 김미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곁에서 쪽잠이 든 시어머니 박영애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김미나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영애는 벌떡 일어나 미나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미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박영애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친정 문서를 되찾느라 빚을 내고 무리해서 쓰러졌던 거다. 내게 짐이 될까봐 말 못했어. 김미나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뻥튀기 박스에 담겨왔던 것이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시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친정아버지, 남동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동생과 아버지는 박영애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박영애의 발효액이 미나에 떨어진 면역력을 단시간에 활성화시켜 현대의 항생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면역 활성화제 역할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나와 박영애의 이야기는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지혜가 합쳐진 치유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미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박영애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가장 위대한 명약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건 종결 1년 후 미나의 친정 땅에 세워진 한마이너스배 치유센터는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체험관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의 약초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학술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센터 로비 중앙에는 특별한 진열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칠기함과 황실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찢어진 뻥튀기 박스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한국에서 공수한 뻥튀기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한국의 전통 뻥튀기 위에 베트남 약초로 만든 허브잼을 발라 먹는 화합 뻥튀기를 개발하여 센터의 새로운 명물로 만들었습니다. 개관 기념식 날 수많은 하객과 외신 기자들 앞에서 미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영애를 직접 밀고 단상에 함께 올랐습니다. 뻥튀기 박스는 저에게 수치심이었고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김미나가 잔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우리 가족의 잃어버린 역사이자 제 어머니의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김미나는 연설을 마치고 박영애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박영애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지혜 덕분에
저와 제 고향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미나가 말했습니다. 박영애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김미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손님들과 기자들은 기립하여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센터의 행정 총괄을 맡아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약재관리실장이 되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약초밭을 돌보며 땀 흘렸습니다. 김미나는 센터 수익금 일부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과 양국 문화유산 탐방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념 만찬 시간 가족들은 뻥튀기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베트남의 쌀국수가 조화된 새로운 가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애가 뻥튀기 하나를 집어들고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널 보러 자주 와도 아무도 비웃지 못할 것이다. 김미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2개의 고향을 얻었어요. 김미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불법 개발 행위와 비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의 개발 부지는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미나는 자신이 한국에서 보낸 20년의 세월과 베트남에서 이뤄낸 성공을 통해 한국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뻥튀기 박스를 숨기려 했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센터 전경을 넓게 잡았습니다. 화면은 다시 로비의 유리 진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뻥튀기 박스 위로 조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뻥튀기 박스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도착하여 가장 위대한 사랑과 명예를 가져다 준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며느리의 수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두 어머니의 희생과 지혜가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던 뻥튀기 박스 속에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명예와 역사 그리고 시어머니 박영애의 목숨을 건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김미나는 이제 더 이상 고향을 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베트남의 유산과 한국의 사랑을 융합한 한마이너스배 치유센터라는 새로운 희망을 일궈냈습니다. 남편과 남동생은 각자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기둥으로 다시 섰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가장 비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물건 안에 가장 고귀한 가치가 숨겨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뻥튀기 박스와 같은 숨겨진 보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무심하게 지나쳤던 부모님의 한마디, 혹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나의 과거 속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놀라운 힘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미나와 영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